골목 안에 들어앉은 식당이다. 누님 말로는 요정하던 집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집이 제법 양반댁처럼 기와로 잘 이어지고 칸도 여러 개다. 그동안 누님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갈지 몰라 쫓기는 동안에도 먼 발치에서 식당을 보기만 했을 뿐 내부를 본 적이 없는 장서방은 짐짓 궁금한 마음으로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 사방을 살피는데 소매 걷어붙인 누님이 부엌에서 칼질하는 모습이 활짝 열린 부엌문으로 보인다. 이미 저녁 손님으로 방에도 마루에도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다. 누님, 제가 또 왔습니다. 일하는 여자들이 연신 들락거리는 것을 피해 한쪽 편으로 선 장서방은 세파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누님이 그저 고맙다. 장서방의 목소리에 놀란 얼굴을 하는 누님은 그러나 칼질을 계속하며 고개는 장서방을 보지만 도마 위의 채소들은 잘도 썰린다. 아이고, 잘 왔다. 네가 올 줄 알았으면 홍이도 오라고 할걸. 잠깐 청에 좀 앉아있으라. 이것만 썰고. 누님, 오늘 친구들하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 시간 많습니다.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일하시지요. 그래? 누구? 누군 누굽니까? 그저 같이 다니던 그놈들이지요. 그래? 잘됐다. 오늘은 마침 너도 왔으니 제발 그냥 내 상 좀 받으라 해라. 아이고, 안 받는다고 해도 올 때마다 걔들은 돈을 주고 가니까 내가 그동안 신세가 많았지. 음으로 양으로 송철이가 많이 도왔다. 너도 인사 잊지 마라. 너 친구들이라서 내가 걔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다 나이든 중년이지만 아직도 옛날 생각만 나서 그래 부른다 내가. 아이, 그놈들도 누님의 그 말이 더 좋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전 생각대로 우리들은 아직도 거기 그 시간에 있지요. 말이 느릿하게 그리고 뒷걸음과 함께 잦아들며 장서방도 옛 생각들이 머리에 지나간다. 누님의 형편도 그때는 좋았고 자영도 장서방을 동생처럼 여기던 차라 하루가 멀다 하며 친구들을 대동하여 먹고 자기를 마치 자기들 집처럼 하였지만 누님이나 자영이 한 번도 어려운 소리를 한 적이 없다. 친구들도 그런 옛 생각에 아마도 여기를 드나들었겠지. 손에는 신문지에 싼 어물을 들고 식당을 휘둘러 보다가 담장 한편에 곱게 꽃을 피운 앵두나무가 눈에 보인다. 방 안마다 시끌거리는 소리들, 웃는 소리들,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칼질에 소리내는 도마. 그런 바쁜 소리들과 사람들의 소리에 장서방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먼 발치에서 있었는지를 느낀다. 진분홍의 앵두꽃이 겨우 장서방 가슴팍 정도 크기의 나무에 올망졸망 붙어있다. 평소 꽃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장서방인데 오늘은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아마도 식당 안에 이 꽃밖에 없어서리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예쁘다는 걸 새삼 느낀다. 이놈아! 장태근! 꽃에 취해 있던 장서방이 놀라서 뒤돌아보니 도둑놈 이부명하고 근식이다. 아, 오랜만이다. 이야. 장서방은 손을 내민다. 그러나 정말 산도적같이 생긴 부명이는 장서방을 와락 껴안으며 이놈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달린 놈은 처음 하나 본다. 영광으로 알아라 이놈아. 그 옆에서 얼굴에 미소를 짓던 근식이 손을 내밀고 장서방은 꽉 움켜서 두 손으로 잡는다. 와줘서 고맙다.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겁도 안 나냐? 범인 은닉죄라든가 방조죄 이런 거 말이다. 호탕하게 장서방은 둘의 손을 동시에 잡고 흔든다. 그제야 근식이도 한마디 한다. 태근이 너도 많이 늙었구나. 나는 혼자 늙는 줄 알았는데 동지가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늘 조용한 근식이었다.
글줄 꽤나 읽었고 또 글솜씨도 좋아서 학보에 기고하는 것을 취미로 할 정도였던 친구다. 보명이가 눈을 부라리며 근식이에게 이놈아, 태근이가 왜 늙어? 너만 술독에 빠져 사니 철호의 노인이지. 우리는 아직 팔팔하다 이놈아. 하며 어깨를 쭉 펴 보인다. 그때 뒤에서 장서방 누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너희들 왔구나. 이제 방에 들어가서 얘기해라. 저쪽 방에 이제 놨다. 누나, 오늘은 술 좀 주시는 거지요? 보명이 너스레를 떨며 누이의 곁으로 다가가 팔을 붙들고 어울리지 않는 아양을 떨자. 내가 언제는 술 안 주더나? 아, 이팔 나라. 손 부러지겠다. 눈을 흘기며 누이가 나무라듯 하자. 그게 병아리 오줌이지 술입니까? 오늘은 태근이도 왔고 만일 누이가 술 안 주시면 제가 아예 독을 들고 방으로 갈 겁니다. 모두가 웃으며 방으로 간다. 그동안 장서방의 친구들이 찾아올 때마다 고맙고 또 장서방을 보는 듯해서 누이가 먹을 것은 언제나 아낌없이 푸짐하게 차려주었지만 술만큼은 언제나 딱 먹을 만큼만 주는 인색함을 보였다. 그들도 그것이 술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자신들을 챙기고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뜻인 줄 알지만 늘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방으로 들어서며 장서방은 건어물 묶음을 마루 한켠에 놓는다. 해는 지고 방은 그다지 밝지 않지만 전기불이 켜져 있다. 식당 일을 돕는 아주머니가 상위에 술 주전자와 잔을 놓으며 상이 나올 동안 반주나 하시랍니다 하고 방을 나가는데 시끌거리는 소리와 함께 성철과 명식이 모습을 드러낸다. 앉아있던 장서방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오며 최 실장, 요새 이 박사 잘 있나? 하자 성철이 너틀 웃음을 내며 그 양반 요새 바빠. 내년에 또 나서야지. 하고 뒷짐을 지고 배를 앞으로 불쑥 내밀며 흔한 관료들 신용을 한다. 명식이 요새는 강화도 처녀들이 마음 놓고 살겠네. 자네가 이제 청년이 아니니까. 또 한바탕 웃는다. 명식이라는 친구는 강화도 태생으로 농사를 크게 짓는 분홍의 부모를 만나 학창시절 돈도 잘 쓰고 여학생이나 기생들도 잘 후리고 다녔었다. 자, 들어가세. 이게 얼마만인가? 좋기 10수년은 되겠구만. 참 세월도. 상이 근하하게 차려졌다. 장서방의 눈에도 실로 오랜만에 보는 잔치상이다. 식당이니 물론 음식의 가지도 많겠지만 눈에도 그 정성이 보인다. 누님이 자신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차린 것이 아닌가. 또 무언가를 들고 방문을 연 누이가 상체만 안으로 들이밀어 음식을 상에 올리고는 안 바쁘면 천천히 놀다 가라. 오랜만이지 않니? 오늘은 내가 술도 마음껏 내주마. 하고 좌중을 둘러보며 마음 뿌듯이 웃으며 문을 닫아주고 돌아서는데 무언가 눈에 띄어보니 신문지에 쌓인 꼬리한 냄새가 나는 생선 보따리다. 그래, 아까 태근이가 들고 들어오던 곳이구나. 식당하는 너희 집인데 지놈이 무슨 돈이 그리 많다고 이런 걸 사올꼬? 안 그래도 내 먹을 것은 얼마든지 내놓을 것인데. 생각하며 부엌으로 보따리를 들고 들어가 펼쳐보니 아주 꼬닥꼬닥하게 잘 마른 넙치와 광어다. 인천댁, 이거 손질해서 이따 식사 끝나고 술 먹을 때 안주로 내놓으면 좋겠다. 찜하면 딱이다. 오늘 우리 동생한테 솜씨 좀 부려봐. 한다. 저녁상이 물려지고 다시 몇 가지의 안주거리가 술과 함께 차려졌는데 그동안 반주삼아 주거니 받거니 한숨배 돈술에 벌써들 제법 얼큰하게 치기가 올랐다. 송철이는 술을 잘 먹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만 장서방의 눈에는 신용만 할 뿐 그다지 입에 대지 않는 눈치다. 술 주전자를 들고 송철이에게 한 잔을 권하자 사양 않고 흔쾌히 받고는 입에만 대더니 앞에 내려놓는다. 술이라면 근식이와 함께 서로 지기 싫어할 정도였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그의 얼굴을 보니 뭔가 그늘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경무에 시달린 탓일까? 시절이 하수상하니 경찰 업무라는 게 끝이 없을 만도 하겠지.
하고 옆에 있는 부명에게 잔을 돌린다. 자네 요새 누굴 따라다니나? 들리는 소문에는 지난번 선거 때 신익희 선생이 죽고 나서 자네 그 말갱이한테 붙었다가 고생 좀 했다며? 조봉암을 일컫는 말이다. 야, 태근아, 그래도 내가 친구 덕에 형무소에서 나온 것 아니냐? 저놈 아니었으면 지금도 내가 콩밥 먹고 있을걸? 하며 송철이를 가리킨다. 그러든 말든 아까부터 입도 떼지 않고 혼자 거의 자작하다시피 술을 마시는 김근식이 이제는 고개가 제법 숙여진 걸 보니 취한 게 틀림없다. 장수방은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근식이 많이 취했나? 하자 근식이 눈을 힘들여 뜨며 장수방에게 퇴근이구나. 아, 내 생각에 네 팔자가 이 중에서 제일이다. 하고 또 고개를 푹 떨군다. 응? 내 팔자가 최고라고? 그래, 뭐 하긴 뭐 내 팔자가 나쁠 건 없지. 그럼. 장수방은 호방하게 말하지만 빈말인 것을 모두가 안다. 아까 주고받은 말에 의하면 강화도령 명식이는 일찌감치 부모님 재산을 정리하여 남대문에서 제법 큰 장사를 한다고 했고, 또 근식이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편집자의 정치 성향에 반하는 글을 써서 기어이 실직을 당하고 지금은 겨우 여기저기 기고하여 연명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산도적 부명은 정치한답시고 처자식도 돌보지 않고 민주당이네 혹은 동지회네 심지어 흥사당까지 거의 이념 없이 이념의 선을 넘나들며 기회를 엿보지만 돈도 없고 마땅한 배경도 없는지라 그저 허울만 좋은 상황이다. 송철이가 일어서며 장서방에게 말한다. 태근이 잠깐 공기도 쏘일 겸 소피 좀 보고 오세. 야 이놈들아, 니들 둘이서 공작할 일 있냐? 산도적 부명이 혀꼬부라진 소리로 대든다. 야야 부명이 그냥 둬. 저놈은 여기저기 붙어 먹는 게 전문이야. 안 그러면 지가 감찰실장을 어떻게 했겠나? 근식이의 말이 귀에 들리는데 전혀 농담 같지는 않다. 썩을 놈의 주둥이에서는 썩은 소리밖에 안 나오지? 문을 나서기 전에 송철이가 돌아서서 거의 노려보듯 한마디 한다. 장서방은 마음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낀다. 뭔가 그 예전의 따뜻함이, 자기가 그렸던 우애가, 혈기로 한 몸처럼 뭉쳤던 의기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반목이 보이기 때문이다. 자네 왜 그리 독한 말을 하나? 둘이 나란히 서서 소피를 보다가 장서방이 술이 전혀 취하지 않은 송철에게 말한다. 저놈은 저 혼자 무슨 민주고 민족이고 뭐 정의를 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나보고는 자유당에 빌붙어 사는 놈으로 빈정대기 일쑤지. 뭐 근식이만 나무랄 일도 물론 아니지만 때로는 현실을 무시하면서 체제를 바꾼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네. 장서방은 바지를 추어 올리며 두 친구들의 갈등을 충분히 짐작한다. 계산이 분명하고 판단에 능해 실리적인 송철이의 현실 감각이 지금의 그 자리에 그를 있게 했을 테고, 근식이는 한번 확인한 신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일방적이고 지나친 정도의 외골수의 면모를 가졌으니 자유당의 정치적 횡포에 대한 근식이의 비판이 송철이에게는 마음 불편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래도 친구 사이인데 달리 무엇을 어찌할 것도 없다. 그래, 나도 잘 이해한다네. 하지만 자네들 모두가 나의 친구들 아닌가. 그래서 근식이가 처한 입장을 생각해보면 나로서는 자네에게 더 크고 넓은 관용을 보이라고 주문하고 싶네.
담배 한 대를 입에 올려 하늘을 쳐다보며 뒤에 서 있는 송철에게 근식이를 포용하라는 뜻을 전하자 송철도 담배 하나를 입에 물며 내가 저놈을 위해 언론사 여기저기 말을 넣어도 지놈이 한사코 마다하니 나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네. 한숨을 섞어 내뿜는 담배 연기가 공기의 흐름이 없는 밤하늘에 뭉실하게 떠있다. 그랬구만. 그래도 자네가 친구들 걱정을 많이 해주는 탓에 나도 물론 덕을 봤지만 지난번에는 참 고마웠네. 내가 자네에게 그런 실없는 부탁을 하리라고는 미처 몰랐지만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되었네. 아, 나도 그때 이후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찌 되었나? 요즘같이 시국이 사나울 때 꼭 시끄럽게 말썽 피우는 인간들이 집안 구석구석 하나씩 들어있어. 그것들이 우매한 사람들한테 멍해를 씌우고 하는 것이 뭐 드문 일인가? 때마침 내가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자네의 힘을 빌린 것이네. 덕분에 잘 해결되었다고 들었네. 장서방은 그 일이 장서방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하지 않고 그냥 낱말하듯 하고 끝낸다. 퇴근이 송철이가 나직이 그러나 무거운 목소리로 부른다. 몸을 돌려 송철이를 응대하자. 내가 지난번에 자네 사건을 해결한 후에 여기 누님 집에 혼자 들린 적이 있네. 그때 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랬구만. 고맙네. 내가 없어도 누님이나 홍이한테 마음 많이 써준 것 정말 고맙네. 하지만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 어쩌나. 들어가세. 대가로 내가 오늘 자네한테 특별히 술을 좀 많이 부어주지. 송철이의 등을 밀어붙이자 오히려 송철이가 장서방의 손을 잡아 내린다. 그게 아니고 내가 심각하게 하는 말이니 잘 듣게. 어둡지만 정색을 하는 송철의 얼굴이 보이는 탓에 장서방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세운다. 뭔데 그리 심각하나? 잠시 뜸을 들이는가 싶더니 송철이 말을 이어간다. 자네 언제까지 그리 살 수 있나? 도민증도 없고 또 아직도 자네한테 살인의 꼬리가 붙어 있는 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누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떠오른 생각인데 송철의 말을 듣는 순간 장서방의 머릿속에 그날 그 장면이 떠오른다. 딸이 겨우 돌을 지났을 무렵 쫓기는 몸이었던 장서방은 오랜만에 시흥의 집으로 돌아왔다. 어쩌면 형사들이 집에도 눈길을 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어두워질 때까지 뒷산에 숨어 있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조심스레 집으로 내려왔었다. 그리고 홍이의 울음소리가 약하게 들리던 방 안의 인기척이 한 사람의 것이라기엔 무언가 부산하여 몸을 숨겼고 잠시 후 장서방의 촉각에 잡힌 방 안 동정이 그의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밤은 꽤 깊었었다. 장서방을 잡으러 집에 들락거리던 외놈은 마누라를 협박했는지 아님 정분이 났는지 지금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밤 둘은 장서방의 손에 죽었고 그것이 지금의 그를 유랑자로 만든 것이다. 사변 후에 포로 교환이 있지 않았나? 그때 남한에 남은 사람들은 호적을 새로 만들었다네. 그래서 자네도 새로 호적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내 생각으로는 그 길이 가장 완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네의 병력 깊이도 함께 묻어질 수 있으니 말일세.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네. 어떤가?
잠시 십수년 전으로 돌아갔던 장서방이 정신을 차리며 송철의 말을 되새김한다. 나는 죗값을 치르겠네. 그동안 내가 피해 있었던 것은 홍이가 클 때까지라는 내 나름대로의 시한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지. 감옥이 두렵다든가 죄를 피하려 했던 것은 아니네. 이제 홍이도 내 도움 없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컸다고 생각하니 곧 나도 내 신변을 정리하고 긴 여행길에 올라야지. 단호한 말에 송철도 당황하는 듯하다. 자네 송철이가 장서방을 한번 본 후 다시 땅을 내려다본다. 그래, 자네 말도 이해는 돼. 하지만 내가 제안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둘은 천천히 방으로 갔다.